파트 02 화재 예방과 소화법.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험물 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내용을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위험물에서 얘기하는 휘발유나 LPG나 뭐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불이 붙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폭발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독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고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NCS 학습 모듈을 기반으로 만든 내용이고요. 시험 범위에 아무래도 새롭게 편입된 부분인 만큼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위험물에 관련된 그 법적인 그 내용으로 위험물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우선은 이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긴 할 텐데, 그것을 기준으로 제1류에서부터 제6류 총 6가지로 위험물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암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류가 산화성이고, 2류는 가연성, 3류는 자연발환성 및 금수성 물질. 금수라는 게 물과 닿으면 안 되는 물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4류, 5류, 6류 총 6가지에 대한 기본 정의고, 나중에 이 내용이 좀 자세하게 물질들까지 또 지정수량이나 이런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으로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위험물 화재 예방 프로세스,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화재에 대한 그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는 화재 발생 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제 화재 예방과 비상 상황에 대한 조치를 위한 그 예방 규정을 작성을 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조소라는 게 뭐냐면, 보통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를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제조소고, 이건 법에 있는 이 구분법입니다. 두 번째가 저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급소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에서 나타내는 의미대로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 제조소는 위험물을 이제 만드는 곳이죠. 그쵸? 그리고 저장소는 위험물을 이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취급소는 쉽게 얘기해서 위험물을 사용, 판매, 이송하는 공간을 말하고, 대표적인 곳이 이제 뭐 주유 취급소나 뭐 판매 취급하는 그런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판매하는 곳, 판매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명이 나온 단어나 이런 것들은 다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표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네,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물 취급 제조소는 위에서 얘기한 예방 규정을 이런 안전관리법 17조, 뭐 이런 법령이 몇 조냐 이런 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기준으로 예방 규정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을 한다고 하고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화재 예방을 준비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뭐 단계가 나오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기준으로 이런 사항을 확인을 해서 준비한다 정도를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시행 규칙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체계 정도는 조금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암기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보고 이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헌법이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법률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시행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이제 고시, 훈령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행 규칙은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상위법이고 아래법은 아래로 가면 갈수록 그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행 규칙은 보통 네, 장관이 만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헌물 같은 내용은 이제 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 기준, 예를 들면 뭐 소화설비 설치의 기준, 뭐 별표 17 이런 것들이 다 시행 규칙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취급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좀 내용만 다뤄드릴 거고, 추후에 이제 1류, 2류, 3류에서 좀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1류 위험물인데요. 얘는 이제 산화성 고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색깔이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분말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연성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불연성인데 왜 위험할까요? 얘는 본인이 뭐 타고 폭발하고 뭐 그런 것보다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공급원으로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를 보통 이제 산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본인은 안 타지만 다른 물질을 엄청나게 터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또한 물과 작용해서 열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이류 위험물입니다. 얘는 가연성 고체예요. 우리가 그 위험물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 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인류는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공급원이라고 했죠. 이류는 얘는 이 산소 공급원으로부터 산소를 받으면 네, 이연성, 소견성, 불에 잘 타고 빨리 타고 얘는 쉽게 얘기해서 가연물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보관할 때 얘하고 같이 보관하면 큰일 나겠죠. 네,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구별하고 네, 보관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위험물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업무를 가연성 고체라고 하고요. 이제 유독가스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뭐 비중값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이런 일반적인 특징도 솔직히 다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1류, 2류 뒤에 나올 때 다 외우실 정도로 공부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어지고, 네, 2류 위험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삼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 그리고 이제 물과 닿으면 안 되는 금수성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또는 수분과 반응을 하면 이제 직접 발화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물질이 황린입니다. 근데 황리는 특이한 게 이게 자연 발화성 물질이긴 하지만 이게 또 금수성 물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류입니다. 제4류 위험물은 우리가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석유계 연료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이 붙는 이제 인화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크고 비중이 1보다 작은 것들이 많아서 물에 잘 뜨죠.
그리고 용해성이 수용성,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기 비중은 또 1보다 커서 낮은 곳에서 체류하고 낮게 멀리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 비중값을 구할 때는 이게 그 물질 자체의 밀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분자량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밀도를 또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크다고 물보다 뭐 증기 비중이나 액 비중이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좀 읽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째로 제5류 위험물인데요. 얘는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자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TNT나 폭발물이죠. 네, TNT나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물질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6류 위험물이 나왔는데요. 이게 산화성 액체예요. 6류는 1류하고 좀 비교하는 것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류는 이제 산화성 고체고요. 6류는 산화성 액체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긴 한데 액체와 고체의 차이, 둘 다 불연성이고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액체의 대표적인 물질들 중에 예를 들어 뭐 질산이라든지 또는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육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류와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좀 맛배기 정도로만 1류부터 6류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숙지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3. 안전장비의 특성. 이 부분은 사실 새로 시험 범위에 편입된 부분이라 위험물 산업기사 문제에서는 출제된 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산업안전기사나 또는 뭐 위생관리기사 이런 관련된 그 자격증에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이제 중요도는 별표 3개로 넣어놨는데 아직 이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보호구에 관련된 내용이나 청력보호구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뭐 보안면이라든지 안전장갑, 보호복, 그리고 안전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절 위험물 사고 대응. 이 부분은 그 위험물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그리고 사고 대응을 하려면 이제 전반적인 제조소 등의 분류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에 일종의 지도 역할을 하는 게 그런 분류, 제조소 등의 분류 체계인데 이걸 모르면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제조소 등의 분류 체계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어떤 식으로 사고 대응에 대한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위험물 시설의 특징. 우선 위험물 제조소 등은 아래와 같이 이용 목적에 따라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조, 저장, 취급.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제조소라고 하면 그 위험물을 이제 제조하기 위해서 취급하기 위한 이제 시설을 설치한 곳. 그래서 위험물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장소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의한 내용을 이렇게 따로 친 게 아니라 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위헌물은 법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내용이 너무 좀 많고 암기할 것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정의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법령을 기준으로 동일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거라, 네, 뭐 내용이 법에 있는 내용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장소입니다. 저장소는 이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고, 총 8가지 장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 장소 이름과 설명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옥내, 옥외,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이것에 대한 뭐 설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이제 줄친 총 8가지의 그 저장소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어차피 이런 그 제조소 등에 관한 이런 내용이 좀 더 이제 구체화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미리 이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3. 위험물 취급소. 위험물 취급소는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 제조 및 목적의 취급 장소 설치를 허가받은 곳을 의미를 한다. 근데 여기 자꾸 지정 수량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텐데, 이 양은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그러니까 국가가 이 양 이상을 이제 니네가 가지고 있으면 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그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정 수량은 그러니까 물질들마다 다 다릅니다. 물질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1류, 2류, 3류 이렇게 구별하고 그 해당 류 위험물질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결국에 각 장소마다 제조소 등의 그 분류 체계에 대한, 즉 제조소,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마다 그 보유할 수 있는 지정 수량의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적절하게 분류하고 이송하고 취급하기 위함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 수량도 나중에 나올 텐데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정 수량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법령으로 명시된 그 취급소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요거를 암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표로 정리된 거 보시고 이렇게 쓸 수 있게 좀 힘들지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 관계기관별 초동 조치 방법.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으로 인해서 불이 처음 났을 때 이제 기관별로 어떻게 처음에 대처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자, 즉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또는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시설 응급 복구를 우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 정보를 초동 대응 요원에게 신속히 제공을 한다. 그리고 현장 작업자 대피를 지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 방제 장비 및 물자를 긴급하게 확보하는 것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처음에 해야 될 그런 초동 조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이제 첫 번째 초동 조치를 진행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이 뭐 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소방서나 경찰서가 하는 일들이 주로 이제 사고 현장의 인명 구조를 하고 이제 통제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와 그러니까 소방과 경찰의 역할이 초동 조치를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알아보기에 기타 유관기관의 지원 요청사항 등을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위험물에 대한 어떤 그 화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위험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가 다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수가 있어서, 뭐 환경부나 뭐 복지부 등을 통해서 뭐 그런 도움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초동 조치하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위험물 산업기사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은 출제 기준 범위였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나올지 좀 난감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도 그 기준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큰 제목을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초동 조치를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런 내용들이 뭐 상세하게 자세히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큰 제목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정도만 숙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물의 화재 시에 조치 방법을 이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네, 사고를 이제 인지를 하면 신고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현장에서 화재를 발견한 제실자, 방문자 또는 이 사람이 없을 때는 경보 설비가 이것을 신고를 하겠죠.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화재가 이제 신고가 되면 육성으로 전파하거나 또는 이제 경종 사이렌 등으로 전파가 되거나, 그리고 화재 신고로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아까 얘기한 제실자 방문자가 화재 신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화재를 알리고, 그리고 통보 연락 조치를 통해서 대원을 비상소집시키고 관계기관, 경찰이나 소방이나 또는 환경부 같은 어떤 특수 위험물이 있을 경우는 그렇게 통보 연락 조치를 해서 어떤 사고 발생 시의 기본 대응 프로세스가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대응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현장에 구비되어 있는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서 초기 진압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초기 대응을 잘 하면 화재를 확산을 방지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우리가 여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초기 진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인명피해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즉시 대피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폭발 위험이 감지가 있을 경우는 대피하면서 가능하면 이런 밸브 같은 것을 차단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화재나 폭발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리고 미리 이제 대피 경로나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집결하는 장소 같은 것들을 화재 예방 프로세스를 만들 때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대피 경로, 지정된 집결지로 유도하고 이제 인원 점검을 통해서 이제 다 모였는가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암기하시기보다는 물론은 이제 내용을 이제 알고 계셔야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험물 화재 사고는 일반 화재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은 위험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1류부터 6류까지의 특수한 성질 때문에 화재가 더 폭발과 어떤 그런 폭행까지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점원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는 한번 그냥 숙지를 해주세요. 일반 화재야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로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걸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위험물의 화재 예방 방법으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선은 예방할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제4류 위험물. 4류 위험물은 이제 석유나 뭐 경유나 이런 기름 종류, 이제 인화성 액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위험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금수성과 자연발화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위험물의 분류는 3류 말씀드렸고요. 그때 황린 얘기했어요. 황린.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라고 했죠. 답은 3번이지요. 4번. 다음 중 제2류 위험물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2류는 가연성 고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1류하고 같이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환원성이 매우 강하고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자기연소성이 있으며 가열, 충격 등에 의해서 발화되는 하는 특성을 지닌 위험물은 답은 이제 오류인데 오류가 뭐 가열이나 충격, 마찰 등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발화, 폭파하는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 규정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주체는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가 이 내용으로 예방 규정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위험물 저장 탱크에서 누출된 위험물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물. 이게 답은 이제 방유턱인데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9번입니다.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에서 정전기 방지 및 유해가스 누출 점검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단계는 답은 3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정전기 방지, 유해가스 누출 점검을 통해서 접지, 배관, 탱크, 밸브 등의 이상 유무를 같이 확인하는 단계라고 아시면 됩니다. 책 페이지 77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제6류 위험물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6류는 기본적으로 불연성이고요. 불연성 6류가 액체고 불연성 고체가 1류죠. 1류, 6류. 스스로는 안 타고 산소를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제 가연성이다. 타지 않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물 제조가 목적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얘도 맞습니다. 보통 지정수량 이하를 보관하면 뭐 법에 어떤 적용을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일 때, 즉 제1류, 2류 별로 총 6류의 위험물 대상 물질별로 지정수량이 있잖아요. 그것 이상을 저장할 때는 법에 어떤 허락을 받으면, 허용을 받으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물의 운반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요게 틀리죠. 운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12번, 지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 이 지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 위험물 제조소 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지하 탱크 저장소 말고는 지하라는 말이 들어간 그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판매 취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에 판매 취급소의 정의를 한번 보실게요. 자, 점포에서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이고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용기에 담아서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1번은 틀리고요. 네, 배관 설비를 통해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네, 용기에 담아 위험물을 판매한다고 했죠. 지정수량 200배는 틀리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비상조직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를 확산을 방지하며
그것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지역사회 홍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답은 2번이죠. 15번. 초동 조치 단계에서 사고 현장 접근 전 확인 사항으로 옳은 것은 우선 사고 현장에 접근을 하기 전에는 현장에 지금 벌어진 그 상태, 상황 또는 이제 위험물이 어떤 위험물에 의해서 이 사고가 났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람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 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답은 3번이죠. 16번. 다음 중 초동 조치 시 현장 안전 확보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제 초기 대응할 때는 지금 뭐 접근자의 명단을 뭐 확보하고 이런 것보다 외부 인원을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뭐 통제한다든지 뭐 장비 배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명단 수업 같은 것은 크게 이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답은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위험물 사고 시 현장 분석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장 분석을 할 때 풍향, 풍속, 지형, 이런 걸 이제 외부 환경 요건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으로 맞는 것은 경보 없이 대응하면 절대 안 되죠. 초기 진화 불가할 때는 도망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재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정된 대피 경로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위험물은 방치하지 않고 최대한 처리를 해서 추가적인 화재나 폭발, 폭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화재 시 유관기관 협조 내용으로 맞는 것은 언론사에 너무 빨리 알리는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부 인원만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면 하는데 화재가 너무 큰 경우는 이것도 지양한다고 했죠. 그리고 구조 요청을 반드시 해서 이 화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위험물 사고 대비 대응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